고맙습니다. 네. 먼저 먼 길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생각을 해보면 미친놈이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더 이상은 미친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요새 또 아마 우리 노 실장님은 제 카톡방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힌 일이 나서 이제 더 이상은 안 하겠다. 이순신에게서 업계에서 은퇴를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정말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서 그 이유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이순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더니 한 부류는 뭐냐면 도전하는 사람, 혁신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뭐냐면은 시련에 닥쳤을 때 그 시련에서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 이순신이라는 사람을 기억하고 그 쇠동아줄을 붙잡고 다시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찾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바로 그 후자입니다. 살기 위해서 사실은 이순신 장군을 붙잡았고 그래서 10년을 살아났고 사실은 매일매일 죽고 싶을 때가 많았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봤던 이유는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끝내놔야 되겠다. 이게 끝나고 나면 내일 죽어도 좋다. 그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다. 누굴 붙잡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순신으로 인해서 세상에 다시 살 수 있었고 버텼고 그 다음에 그 작은 지식을 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이순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의 삶에 작은 기운이라고 할까요? 살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그런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그리고 이게 끝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어도 한이 없다. 물론 제 가족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를 죽이려고 하겠지만 진심이 그렇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고 경찰서, 검찰청, 법원 많이 다녔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순신 때문에 전과자가 됐습니다. 제가 또 더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선의로 일을 하다가 그것이 저의 불찰, 저의 과오,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일까지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했어야 되는 이유는 한 글자라도 더 정확하게 해보자. 이 일을 시작했던 이유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라는 물음표가 계속 찍히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왜 이랬을까? 그걸 물어 알아 찾아가는 과정에 이거 아닌데 이거 누군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 근데 저는 한문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초설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깡통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해결해야 되겠고 근데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네이버나 제가 주로 본 거는 조선왕조실록이나 그 고전번역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한문을 다 검색을 합니다. 하다 보면은 글자들이 여기에 남아있는 한문들이 단어들이 어떤 건 번역되어 있고 어떤 건 번역은 안 되어 있지만 맥락을 딱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거였구나. 그 실마리를 찾아다니고 또 하다 보면 우리나라 사이트에 안 나온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중국 사이트에 갑니다. 제가 전공이 대학원 다닐 때 중국 쪽을 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서당을 정말 무식했죠. 그때 중국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문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서당을 다녔습니다. 몇 달 동안. 그래서 딱 왔는데 서당을 가야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중국어를 배워야 되지 한문을 배우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엄격결에 서당을 다녔었고 엄격결에 중국 정치 전공이기 때문에 중국어, 지금의 간자체를 막 배웠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저런 게 쌓였고 제가 원래 또 학생운동 출신입니다.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 여파 때문에 인생이 되게 꼬였는데 학생운동을 시작할 때 제가 83년도에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학생운동원들은 일본어 서적을 봤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막스 레닌 책을 공부를 해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대보를 하려고 일본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읽는 방법, 책을 읽는 방법. 그 당시에 그렇게 일본어를 공부했고 나중에 뭘 몰라서 서당을 다니고 전공을 해서 중국 정치 공부를 하면서 그 세 가지를 알게 모르게 배웠습니다. 훗날 이게 몇십 년 후에 제가 이 난줄기 가지고 씨름을 할 때 바로 옛날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저한테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주석에 보시면은 일본 책들이 나옵니다. 저는 그걸 정확하게 번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보면은 한문이 있고 최소한 반대말은 제가 알거든요. 그걸 가지고 읽어보고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런데 소개가 안 됐구나. 그러면은 그 문장을 찍어서 전문가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이런 내용 같은데 통째로 주면 번역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나름 번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시간이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건 틀렸어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저는 제가 학생운동하면서 유일하게 얻은 그 딱 장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무지하게 꼬였지만 제가 그때 그걸 안 했으면 아마도 지금 일본 책을 못 봤을 겁니다. 한문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가짜입니다. 어느 한 문제 전문가도 아니고 다 요만큼씩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삶의 경험 속에서 그런 것들을 봐왔고 게다가 저는 정치판에서도 일을 해봤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을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정치를 현장에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일기를 읽다 보니까 정치가 보이더라고요.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냥 한문 하시는 분들이나 역사 공부 하시는 분들은 정치 현장에 살아있는 그런 느낌 모르시거든요. 근데 저는 읽다 보면 아 이 사람들이 이런 식의 관계가 돼 있고 어떤 책에서는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반대파라 했는데 서로 입장이 다르대는데 이게 뭐지? 이순신하고는 같은 편이 아닌데 근데 이순신 장군이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순신 장군을 싫어하는 원균 쪽을 좋아하는 분들하고 장군이 소통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이순신이 바로 이렇게 소통을 했구나.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정치 현장에서 보면서 봤던 그 경험 속에서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정치는 나눠져 갖고 막 싸우고 밤에 안 만납니다. 근데 제가 국회 있을 때까지만 해도 낮에 막 독살 잡고 싸우더니 밤에는 식당 가갖고 악수하고 밥 먹고 술 마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난제를 풀어갑니다. 낮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이 안 되는데 밤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그게 해결이 되는 장면들을 봤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난죽에 나와 있는 장군의 수없이 마시는 술. 그 이유가 되더라고요. 또 궁금했던 게 왜 이렇게 술만 마시나? 장군님이 술을 좋아해서 술 마실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알게 된 게 뭐냐면 조선시대에는 오늘날 명절과 다릅니다. 예를 들면 1월 1일 오늘날 설날처럼 똑같습니다. 하지만 3월 3일 여기 우리 어르신들은 삼진날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삼진날이 큰 명절입니다. 5월 5일 단오 큰 명절입니다. 7월 7일 칠석 큰 명절입니다. 9월 9일 중양절이라고 해서 큰 명절입니다. 8월 10일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의 명절들이 있을 때는 부하 장수들을 쭉 모아놓고 회식을 합니다. 활쏘기를 하고. 이제 그런 장면들이 아 장군님이 술 마신 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 불러서 술 마신 게 아니구나. 또 생일날 난줄기의 가장 특이한 장면이 하나가 뭐냐면 장군님의 생일날에는 자기 생일이라고 일기 안 씁니다. 근데 그날 누군가들이 막 장수들이 때로 와서 같이 술 마시고 밥 먹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술 마시고 밥 먹었나 보다 했는데 3월 8일이 바로 생신날인데 이게 3월 8일이 생신날인데 아 생신날이라서 그랬겠구나. 그래서 다른 애 일기를 찾아보면 다른 애도 생신날이라고 안 써놨는데 똑같은 장면이 연출됩니다. 아 생일이었기 때문에 같이 술을 드셨구나. 이런 식의 것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이 양반이 술이 좋아서 술 마셨던 것이 아니고 소통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술을 드시는 그거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 그럼 술을 얼마나 마셨을까? 그때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어느 날은 술 취해가지고 일기를 쓰시거든요. 글자가 삐뚤빼뚤합니다. 평상시가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거꾸로 추정을 해봤더니 그러면 나중에는 숫자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명나라 장수가 왔는데 그날은 8잔을 마셨다라고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그 숫자가 2번 정도, 그러니까 3번인가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가 가장 큰 숫자입니다. 8잔을 이제 드시고 그 써놨다 쓰셨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평상시보다 무지하게 많이 마신 거거든요. 이유는 명나라 장수가 왔는데 얘를 접대를 무지하게 잘해가지고 잘 보내야 명나라에서 구원군을 보내니까 이 양반이 이를 악물고 술 드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무지하게 많이 마셨어. 속을 센 거죠. 몇 잔을 마셨나. 그래서 8이라는 숫자가 기록이 된 거로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록에는 술을 마셨다, 취했다라는 등장을 하지만 굳이 몇 잔을 마셨는지까지 기록해야 될 이유는 없는데 명나라 장수가 온 날 8잔을 마셨다라고 기록한 거 보면서 아, 술을 많이 못 마시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술자리를 가야 되는 사람인데 이 명나라 장수를 꼬시기 위해서 우리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술을 드셨구나. 이분의 치사량은 많아야 한 5잔이겠구나. 그러면은 이 잔이 되는 게 소주잔처럼 작은 잔도 있고 막걸리잔, 종재기도 있을 거고 대접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양반이 어떤 잔으로 술을 마셨을까? 근데 그 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고민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럼 이 시대 사람들은 도대체 술을 마실 때 어떤 잔으로 마실까? 다른 사람들이 다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탁주의 경우에 어떤 분이 큰 사발, 이만한 거예요. 대접보다 더 크죠. 이런 걸로 드시더라고요. 아, 장모님이 이따만한 저기로 술을 8잔을 드셨구나. 이렇게 해서 장모님의 술자리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화쏘기가 총 한 270여 회 정도가 화쏘기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화쏘기에는 장모님의 화쏘기는 굉장히 건조합니다. 화쏘고 술 마셨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거든요. 근데 다른 분의 일기를 그 한 세대 후에 분의 무관의 일기를 봤더니 거기에 술 마시고 나면 하는 행동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나중에 단 한 차례 그 진편에서 술을 냈다 뭐 이런 얘기를 등장을 하는데 술을 내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술 마시고 나면 화 쏘고 나서 진편은 거기에서 그에 상응하는 패배에 상응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장수가 군노라고 해서 아마 드라마에 보시면은 왜 곤장 때릴 때 옆에 무슨 줄무늬 옷 입은 사람들 있죠. 그게 바로 형조 사람들이거든요. 간주나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옷은 장수들이 사실 입어서는 안 될 그 옷인데 이 사람으로 하여금 불명예를 주기 위해서 혹은 평상 제가 본 다른 장수의 일기는 뭐냐 평상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하고 얘기가 다른 게 뭐냐면 이순신 장군의 얘기는 기생이 한 차례 정확하게 기생이 왔다 뭐 이런 얘기는 한 차례 나옵니다. 기생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 등장을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기생인지 아닌지 추정은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추정은 가능하지만 기생이라는 단어가 명확히 한 번 등장하는데 한 세대 후에 어떤 장수의 기록에 보면 활 쏘고 나면 지고 나면 그 장수를 살림살이를 도와주는 기생이 대신 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수를 처벌하는 게 아니고 진장수 처벌하는 게 아니고 그 장수의 살림살이를 도와주는 기생을 대신 처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방직 혹은 방직기라는 기생입니다. 수청기, 일종의 수청기입니다. 당시의 장수들은 전방에 근무를 하게 되면 남자들이 혼자가 전방 근무를 하기 때문에 먹어야죠, 자야죠, 빨래해야 되죠. 이걸 누군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법적으로는
그게 경국대전에 조사를 해보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관행상 남쪽 지방에 있는 멀쩡한 젊은 사람들을 북쪽에다가 함경도에 여진족 때문에 보내고 남쪽 지방의 외부 때문에 파견을 시켜놨는데 얘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장수들이 자기의 거기에 고관대 같은 경우는 원래 지역에 해당 기생들이 있습니다. 그 기생들을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해요. 난중일기에도 방직이라는 기생들이 한 3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대개는 어느 장수의 삶을 도와주는 기생이 등장을 하는 게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장군님한테는 그 방직이 일기 안 나옵니다. 대신 장군님 집에서 노비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장군님 집안이 여수로 피난 내려왔는데 여수에서 한산도까지 그 집안 여자 노비, 남자 노비들이 수시로 막내를 합니다. 그러면서 장군님의 생활을 보살펴주는 그런 모습을 거꾸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반면에 다른 장소들은 배정된, 할당된 방직기가 있더라. 그거를 다른 일기를 보고 거꾸로 난중일기에 나와 있는 방직의 정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하고 딱 돌아가신 양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400년 전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유일한 방법은 다른 일기들과 교차 스킬을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명들은 선조실록이나 각종 사료들을 대조를 해서 인명을 다시 정리하고 그런 작업들을 해온 게 무식한 책입니다. 이 책은 대단한 책이 아니고 그냥 이 책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당장 얘기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번역된 난중일기가 아마도 시중에서 살 수 있는 난중일기가 최소한 이 허책방 기준으로 치면 한 70권이 될 겁니다. 한 책은 쌉니다. 한 책은 택배비만 내면은 책 한 권에 어떤 경우는 5,000원, 택배 포함하면 10,000원이면 2권씩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책을 사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난중일기는 이 책이 아니라 그 어떤 책을 읽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난중일기 공부했던 이유, 그리고 이걸 했던 이유는 뭐 잘못을 수정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런 책들이 한 번씩 나오지는 못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번쯤 이순신에 대해서 환기를 해주면 좋겠다. 환기를 하기 위한 돌멩이를 하나 던진 것이지 이게 무슨 대단한 책이라고 제가 이거를 여기서 새롭게 안 게 얼마며 고친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미 수많은 선배학자들이 해왔던 것들이 있고 저는 그 안에 조그만 돌멩이 하나만 더 얹어놓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을 아는 게 목적이시라면 그 어떤 난중일기 초등학생이 읽는 난중일기 그거라도 읽으시면 이 난중일기나 똑같습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순신이 쓴 일기를 청소년 버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말이 쉬운 것 뿐이지 그거나 얘나 차이가 없습니다. 이순신을 만나러 가는 길은 초등학생이 보는 집에 혼자들이 읽는 책, 그 책을 보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책은 갖고 다녀봐야 집에 놔둬봐야 짐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동네 도서관에다가 신청해서 이렇게 보시고 싶을 때 가서 보시면 되고 집에는 갖다 놓을 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하시다. 보여주세요. 딱 직접 집부터 보여주세요. 만드라도 보게 해드릴게요. 만드라도 보게. 만드라도 이렇게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이순신은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제가 이순신 장군의 해전 때문에 외국 해전사 책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책 안에는 장군의 장계가 들어있습니다. 일기와 장군님의 보고서, 장계, 그 다음에 장군이 보낸 편지, 거기에 장군 조카가 쓴 최초의 전기가 다 번역이 한꺼번에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가지가 한 세트가 되어야지만이 제대로 이순신의 전체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무식하게 번역을 한 권으로 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 저한테 얘기해요. 이거 갖고 사람 때리라고 그러냐 아니면 유리창을 깨라고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때리거나 유리창 깨라고 이 책을 만든 게 아니고
이게 한 세트 있어야 매일매일 일기 쓰는 이순신, 그 일기 쓰는 이순신 안에는 울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순신, 경영자의 흔적들이 그 일기에 들어있습니다. 장군의 보고서에는 어떻게 싸움을 했는지, 어떻게 경영을 했는지가 들어있습니다. 장군의 편지에는 그 유명한 양무호남 시무국가,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라는 그게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장군의 편지에 들어있습니다. 일기에는 없습니다. 보고서에도 없습니다. 편지에 유일하게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줄이지만 그것이 중요하고, 또 그 편지 안에는 신선이 되고 싶은 이순신,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를 30몇 살부터 돌아다녔습니다. 여진족에게 화살을 맞았습니다. 어깨에 총을 맞았습니다. 누군가를 끊임없이 죽여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남편을 죽였고 아버지를 죽였고 자식을 죽였습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를 이분은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 편지에 몇 줄 몇 줄에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일기에는 없지만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누군가를 죽여야 사는 사람,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삶을 산 분이 바로 이순신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거꾸로 알 수가 있고, 조카가 쓴 전기는 최초의 전기입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지만은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것이 줄줄이 나옵니다. 물론 중간에 누락된 부분이 존재하지만 장군이 몇 날 몇 시에 태어난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최초의 전기 외에는 없습니다. 장군의 꼬마 때 얘기도 일기에는 안 나옵니다. 일기에다가 내가 꼬마 때 어릴 때 우리 동네 아저씨 눈에다 화살개 넣었어 이런 얘기는 안 써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최초의 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의 퍼즐처럼 맞추기 위해서 무식하게 벽돌 한 장을 찍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사실 필요도 없고 갖고 다니실 필요는 더더욱 없고, 이 갖고 다니면 어깨 부러집니다. 그냥 도서관에 신청해줘서 시대 순으로 이렇게 장기나 이런 게 지금 연결돼 있습니까? 따로 분리돼서 장계는 장계대로 모아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계는 장계대로 그 그럼 모았습니다. 그 시대를 장계의 날짜를 보고 이렇게 맞춰 나가야 되네요. 그 장계 출처에 따라서 지금 분류를 해놓고, 출처마다 날짜별로 분류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일기에는 그 해당되는 장계를 쓴 시기에는 그 밑에 일기 주석에 이때는 이런 장계를 썼다 라고 이제 표시를 해서 장군님이 그날 일기만 쓴 게 아니고 보고서를 썼다든지, 어떤 경우는 일기는 존재하지 않는데 보고서는 무작위 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일기는 없지만 이 시기에는 이런 보고서 썼다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한산대 적 같은 게 일기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는 장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산대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